한여복이라니. 내 딸이, 우리 서연이가 왜 한여복을 입고 있는 거지? 그날 서울 강남의 호화저택에서 본 딸의 모습은 40년 교직 생활 동안 겪은 모든 충격을 초월하는 악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 서연이가. 그 밝고 당차던 내 딸이 글쎄 한여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서연이의 눈빛이었어요. 한때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그 눈에 이제 남은 건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움찔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외쳐온 내가 정작 내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꺼내본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서연이 구해올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화려한 저택 깊숙이 감춰진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비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봄바람이 교정의 벚꽃을 흩날리던 날, 교무실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이 학교와 이제 작별해야 한다니. 책상 위에는 마지막 출석부와 함께 퇴직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퇴임식 준비 다 됐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종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추억이 되겠지요.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재산을 가득 안고 떠나는 것이니까요. 퇴임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교무실을 정리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오늘 퇴임식이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좋은 소식도 있어. 사랑해. 딸의 문자에 저절로 싱글벙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웠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특히 서연이의 도자기 작품을 볼 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곤 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찜닭도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서연이의 공방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도자기 공예를 전공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잠시 접어둔 아이에게 이제는 날개를 달아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띵동 벨이 울리고 문을 열자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 축하해. 이제 진짜 자유인이네. 서연아, 고마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무슨 좋은 일 있니?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들뜬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 나 서울에 취직했어.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강산 디자인이라고? 엄청 큰 회사야.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 월급도 생각보다 많이 줘서 서울에서 자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산 디자인, 그 유명한 회사. 면접 볼 때 내 포트폴리오 보더니 바로 채용하겠대. 특히 내 도자기 작품들이 마음에 들었대. 어머, 진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서연이를 곁에 두고 싶었는데 서울로 떠난다니.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지요. 아이의 앞날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아, 정말 축하해. 네가 원하던 일이잖아.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랑 같이 공방 차릴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말을 딸아이가 먼저 꺼낸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서울로 떠나면 얼마나 그리울지, 혼자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지만 그래도 서연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났지만 서연이에게는 보이지 않으려 참아야 했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갑자기 너무 커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이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특히 내 상사가 내 작품에 관심이 많아서 도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 딸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져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매주 서연이의 소식을 들으며 지냈어요.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할 수 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그게, 엄마, 나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사실은 회사 사장님 아들이 순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엄마,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회사 사장님 아들이라니? 혹시 괴롭히는 건 아닐까? 아이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어제는 정신이 없었어. 사실 회사 사장님 아들인 강태준 이사님이 날 좋아한대. 어떡하지? 순간 안도와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니. 하지만 사장 아들과 직원의 관계라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와 통화가 됐습니다. 엄마, 어떡해. 태준 이사님이 내 도자기 작품을 보고 반했대. 회사 로비에 전시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한테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했어. 서연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괜찮은 사람이야.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응, 되게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리고 미술에 대한 안목도 있고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 가질 줄은 몰랐어.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연이가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도자기 공예라는 꿈을 접고 취직한 후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 한번 만나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직장에서의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서연이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가 얼마나 서연이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지 또 얼마나 다정한지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은 서연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가 내 작품을 회사 로비에 전시했어. 사장님도 보셨대.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패턴을 다음 시즌 제품에 쓰기로 했대. 정말 그거 정말 잘 됐구나. 내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기뻤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태준 오빠가 엄마를 너무 만나보고 싶대. 우리 고향으로 같이 내려갈까 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회사 사장님의 아들을.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둘게. 주말이 되고 서연이와 강태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태준 오빠야. 강산 디자인 이사님이시고 내 남자친구. 강태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이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무척 다정했어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준 군이 얼마나 서연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작품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어머님, 회사에서도 모두가 감탄했어요. 저희 강산 디자인의 새로운 브랜드 라인에 서연이의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태준 군의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딸이 정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서연이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옛방에 있던 도자기 작품들을 보여주러 갔을 때 태준 군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서연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재벌가 아들과 평범한 집안의 딸. 세상이 그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까요? 태준 군, 고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태준 군과 서연이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언젠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태준 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지킬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서연이와 태준이가 돌아간 후 혼자 남겨진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미래도 저 별처럼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태준이는 매번 서연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저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차를, 또 한 번은 고급 화장품 세트를.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연아, 태준 군이 매번 이렇게 비싼 선물을 가져오면 어떡하니? 엄마, 괜찮아요. 태준 오빠는 그냥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래요. 서연이의 눈빛이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연아, 태준 군은 알고 있니? 아직 말 못했어. 어떡하지? 엄마, 딸의 흐느끼는 소리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서연아, 엄마가 지금 당장 서울로 갈게. 버스에 오르자마자 태준 군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서연이 엄마예요.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요. 서연이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서연이 집에서 만나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님, 그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꼭 와주세요. 서연이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붓도록 우는 적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연아, 엄마 왔어? 딸을 안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물었어요. 태준 군은 어때?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에도 확신이 보였어요. 응. 엄마? 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내가 두려운 거야.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두려운 건 강산그룹 사장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었던 거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 군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태준 군. 태준이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겪어야 할 일들이 걱정됐어요. 서연아, 괜찮아. 갑자기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서연이는 울먹이며 태준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태준 군이 말했어요. 어머님, 같이 얘기해요. 우리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서연아. 정말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는 갑자기 서연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결혼하자. 지금 당장. 그 말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 군, 그런데 회사는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태준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님, 서연이도, 우리 아이도요. 회사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부모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이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재벌가 며느리라니 서연이가 그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집안에서 서연이를 받아들일까? 일주일 후 서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서연아, 집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누가 찾아왔어? 태준 오빠 어머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 어머니라니. 서둘러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숙, 강상그룹 사장 부인이었죠? 서연이는 구석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서연이 어머니세요? 김미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박선영입니다. 김미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 씨가 새 출발을 하는데 순간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을 테고 그것은 서연이에게 아이를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저기, 사모님, 우리 서연이와 태준군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김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랑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남는 건 현실이죠.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어울릴 것 같아요. 지방 교사 딸이 그 말에 서연이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강하게 맞섰어요. 우리 서연이는 훌륭한 아이입니다. 어느 집안에 가도 당당할 수 있어요. 김미숙은 비웃듯 웃더니 일어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봉투 안에는 서연 씨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들어 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김미숙이 나간 후 서연이는 제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엄마, 어떡해. 나 싫어. 아이고, 서연아.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태준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의 방문에 대해 알려주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후, 태준군이 서연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다 책임질게. 엄마가 그런 짓을 하다니. 태준이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와 결혼한다고요. 아이도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태준이가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태준이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연이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결혼하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태준 씨, 정말인가요?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완전히 허락하신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결심했어.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줘. 우리 결혼하자. 전화를 끄는 서연이와 얼싸안았습니다.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순탄할까? 김미숙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영아, 사람의 진심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그래요. 여보, 앞으로 더 어려운 순간이 올 테니 그때 모두의 진심이 드러나겠지요. 나는 그저 우리 서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내 바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군이 서연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빛났습니다. 서연아, 정식으로 청혼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이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상견례 날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아침부터 초조한 듯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고 저는 가져갈 선물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특산품 꾸러미와 정성껏 준비한 한가 세트.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선물이 강산그룹 사장 부부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엄마, 너무 긴장돼. 어떡하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걱정 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가면 돼. 태준 군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오늘 부모님께서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태준 군, 괜찮아요. 전 두 사람의 행복만 바라니까요. 그 말에 태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쩐지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맞이하는 모습, 호화로운 실내 장식, 그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별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사돈이 될 최진혁 사장과 김미숙 여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특히 김미숙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연이 어머니 박선영입니다. 최진혁 사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단 두 마디. 그 말에 담긴 거리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미숙이 입을 열었어요. 지방에서 선생님으로 지내셨다고요? 어느 학교였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40년간요. 김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태준이는 외국 유학파라 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람은 인품이 중요하죠. 그 말이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숨겨진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환경이라는 표현의 계층의 차이를 강조하는 듯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김미숙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이의 학벌, 가정 환경, 친척 관계까지 마치 취조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태준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간간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강산그룹 사장 아들 결혼인데 소문나지 않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미숙의 말에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최진혁 사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꺼냈어요.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결혼식은 한 달 안에 치르도록 하죠. 그 말에 서연이와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안에라니 너무 급하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회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강산가 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을 테니까요.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 군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서연이는 디자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최진혁의 차가운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내 며느리는 이제 강산가의 사람이야. 그에 맞는 역할이 있는 법이다. 태준 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앞으로 서연이가 겪어야 할 일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 길.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 군도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준 군,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나아질 거예요. 제가 서연이를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위로의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눈코 뜰 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김미숙의 지시대로 이루어졌어요.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예식장,
하객 명단까지. 서연이의 의견은 거의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아니, 내 의견도 좀 말해봐. 서연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저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아이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결혼식 날, 호텔 웨딩홀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값비싼 장식들, 유명 연예인의 축가까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외롭고 소외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미숙이었어요. 이따 인사 말씀은 짧게 하세요. 중요한 하객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결혼식,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서의 결혼식이 망쳐질까 두려워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한복이었지만 이 호화로운 결혼식 속에서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마치 구경꾼처럼 느껴졌어요. 신부 어머니라는 이름표만 달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 역할도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도 대부분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내 딸.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위는 턱시도 차림으로 멋있게 서 있었지만 그 역시 어딘가 긴장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 라고 대답할 때 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피로 현장에서는 더욱 소외감이 컸습니다. 최진혁 사장과 김미숙은 중요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저는 구석에 앉아 음식을 거의 손대지도 못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시죠? 저는 태준이 이모예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김미숙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언니가 좀 까다로워서. 하지만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아요. 태준이도 행복해 보이고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강상가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이와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에 들어서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의 방을 열어보니 어릴 때부터 만들었던 도자기 작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생 때 만든 작은 꽃병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집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 서연이는 강해. 분명히 이겨낼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이와 태준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초대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화려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넓은 거실, 호화로운 가구들, 값비싼 장식품들, 마치 잡지에서 본 집 같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너무 크죠?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호화로운 집에서 내 딸이 과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댁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에게 냉장고 속 음식부터 옷장 정리 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예. 우리 태준이는 아침에 꼭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해. 그리고 셔츠는 이렇게 보관하는 거고, 강상가 며느리니까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니? 사돈이 돌아간 후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위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꼼꼼하셔서. 서연아, 미안해. 그 말에 서연이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그 화려한 세계에서 과연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서연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에게 매일 전화를 했지만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좀 힘들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니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어머님이 매일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뭐라 하시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서연아, 내가 서울에 올라갈까? 아니에요. 엄마, 괜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머님이 알면 더 화내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결심을 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깜짝 방문으로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오려고요. 서연이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엄마, 서연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서연아, 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니?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안으로 들어가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고 서연이의 음식, 옷차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간섭한다는 거예요.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고 서연이의 고충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어머님이 제가 만든 김치찌개가 짜다고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빠 옷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다고. 서연이의 말을 듣다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서연이를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아,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아기한테도 좋지 않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미숙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 사부인이 오셨네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사부인, 마침 서연이가 좀 힘들어 보여서 걱정되어 왔습니다. 사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태준이 가질 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상과 며느리는 달라야죠. 강해야 해요. 그 말에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딸을 위해 참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갑자기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왔네? 자네 어머님도 오셨더군. 사위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그 모습이 어색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히 서울로 올라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부인이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구경꾼처럼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사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너무 소리 지르지 마. 강상가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어야 해. 그 말에 서연이는 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사부인, 지금은 서연이가 많이 아플 때입니다. 좀 편하게 해주세요. 눈빛이 차가워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은 무사히 끝났고 서연이는 예쁜 딸 예린이를 낳았어요. 사위는 회의 중이라며 출산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우조리원에서의 이주는 서연이에게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매일 와서 육아 방법을 지시했고 서연이의 의견은 무시했어요. 사위는 바쁘다며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매일 전화로 서연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점점 딸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져 갔어요. 엄마, 예린이가 밤에 자주 울어서 잠을 못 자요. 서연아, 많이 힘들구나. 내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님 말만 듣고 제 말은 안 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돌볼 수도 없다니.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이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연락을 해도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걱정되어 어느 날 기습 방문을 했습니다. 서연이의 집에 도착하자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어요. 서연아, 엄마 왔어. 서연이는 저를 보자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 힘없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전화도 잘 못 받... 괜찮아. 서연아, 많이 힘들지?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도우미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볼게요. 큰 사모님이 아기는 제가 보라고 하셨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의 아이인데 딸이 직접 돌볼 수 없다니.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식사하셨어요.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엄마라 적응하는 게 힘들겠죠. 제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회사가 워낙 바빠서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서연이나 예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도 서재에 들어가 일을 한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물었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니? 솔직히 말해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린이도 마음대로 안아줄 수 없. 어머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오빠는 집에서는 나를 보지도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서연아, 엄마가 데리고 내려갈까? 잠시 쉬다 와.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예린이를 데리고 나가면 어머님이 난리 치실 거예요. 그리고 오빠도. 서연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의 공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 딸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밝은 아이였는데. 서울에 사는 큰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언니는 평소 건강하던 분이라 더 걱정됐습니다. 서둘러 서울행 버스를 예매했어요. 버스 안에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연이가 왜 연락을 피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는데 며칠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 병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니 오후 2시. 서연이의 집으로 가볼까? 망설였어요. 예고 없이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모성의 직감이 자꾸만 서연이에게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끽!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여복이라니 내 딸이. 우리 서연이가 왜 한여복을 입고 있는 거지? 서연이는 한여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한 데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를 본 서연이의 눈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모습이니? 서연이가 얼른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아, 누가 왔니? 사돈 김미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어머, 사부인이 오셨네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부인, 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사돈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 강상그룹 중요 거래처분들이 오시거든요. 서연이가 집안일을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 많이 서툴러서. 그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딸이 하녀복을 입고 시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니.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서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하녀복을 입고 있는 거니? 서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강상가 며느리는 집안일을 완벽히 해야 한다고 하녀복을 입고 청소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온대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서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서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항했어요. 하지만 예린이 때문에 어머님이 예린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강상가 핏줄은 강상가에서 키워야 한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와 떨어질까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서연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럼 강서방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서연이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이에요. 밝고 다정하고. 하지만 집에서는 어머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요. 시블러.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손님들이 곧 오실 거야. 얼른 나와서 준비해. 서연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엄마, 제발 오늘은 그냥 계세요. 손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예요. 서연이의 간절한 눈빛에 할 말을 삼켰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1시간 후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강상그룹의 중요한 거래처 사장 부부와 그들의 아들 부부였어요. 사돈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가 한여복 차림으로 차와 다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예요. 요즘 집안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직 상류층 생활에 적응 중이라. 그 말에 손님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동정이 느껴졌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손님들에게 사돈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세요. 시골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대요. 시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녀의 말투에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참았어요. 서연이가 차를 따르다 실수로 조금 흘렸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서연아, 조심해야지. 이렇게 서툴러서 어쩌니 손님들께 실례잖아. 서연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어요. 서연아, 내가 도와줄. 사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경고가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서연이는 직접 요리를 나르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치 진짜 하녀처럼요. 손님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지만 저는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지만 내 딸을 위해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사돈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가 많았어. 더 노력해야겠네. 내일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어요. 사부인. 서연이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좀 쉬게 해주세요. 사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부인. 강상가 며느리는 이 정도는 견뎌야 해요. 서연이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방으로 이끌었어요. 엄마, 제발 화내지 마세요. 더 심해질 거예요. 서연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니?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예린이만 있으면 돼요. 예린이만 지킬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때 예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급히 일어났지만 도우미 아주머니가 먼저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사모님,
제가 볼게요. 큰 사모님이 아기는 제가 보라고 하셨어요. 서연이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자기 아이를 자유롭게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밤이 되고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자네, 어머님이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하셔서 서연이가 많이 바빴던 것 같네.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요. 하지만 다 서연이를 위한 거니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차갑고 무심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연아, 이렇게는 안 돼. 너, 여기서 나와야 해. 서연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엄마, 못 나가요. 예린이를 두고 갈 순 없어요. 어머님이 내가 나가면 예린이는 강상가에서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도 그럴 수 있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이대로 두면 넌 점점 더 망가질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서연이를 이 상황에서 구해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재벌가의 힘 앞에서 퇴직교사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한때 생기 넘치던 내 딸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널 구해줄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를 저 지옥에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제 제자 중 검사가 된 아이가 생각났어요. 이정훈. 늘 정의롭고 똑똑했던 그 아이. 그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여복 차림으로 고개 숙인 서연이의 모습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주소록을 찾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제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정훈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정훈 검사실입니다. 정훈아, 나 박선영 선생님이야.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훈아,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정훈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았던 그 소녀는 이제 당당한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상그룹 며느리가 되어 하녀처럼 취급받는 현실. 아이와 헤어질까 두려워 모든 것을 참고 있는 딸의 모습까지. 정훈이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런데 강상그룹이라고 하셨죠. 사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강상그룹을 내사하고 있었어요. 불법 대출과 탈세 의혹으로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훈아, 그럼 강상그룹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진혁 사장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비리 의혹이 있어요. 하지만 권력이 너무 커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서연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정훈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정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동기 중에 오수진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경제부 기자인데 그녀도 강상그룹을 오래 추적해 왔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오후 정훈이의 소개로 오수진 기자를 만났습니다. 똑똑하고 당찬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검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말씀 편히 하세요.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수진 씨는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강상그룹을 2년 넘게 추적해왔어요. 불법 대출, 탈세, 내부자 거래, 의혹은 많은데 결정적 증거가 없었죠. 서연이에게 정보를 구하자는 수진 씨의 제안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어렵겠구나. 서연이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어.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선생님, 혹시 강상그룹 관련 서류나 들은 이야기 중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셨나요? 생각해보니 서연이가 결혼 전에 몇 번 회사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수진 씨, 서연이가 예전에 강상그룹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 수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저희가 추적하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메모장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 방에 예전 메모장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볼게.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메모장과 일기장들 사이에서 회사 관련 메모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싱가포르 BH 회사, 홍콩 계좌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싱가포르 BH 회사라는 게 있어. 이게 도움이 될까? 선생님, 그거예요. 저희가 찾던 실마리예요. 이걸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정훈이와 수진 씨와 함께 강상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는 검찰 내부 자료를, 수진 씨는 언론계 정보망을 활용했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현아, 혹시 강서방이 해외 출장 자주 가니? 가끔 가요?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에요. 왜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다른 특이한 일 없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심야의 비밀 회의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회사가 위험하다고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보를 수진 씨에게 전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열심히 취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 씨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찾았어요. 강상그룹이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증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강상가의 맞설 무기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서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예린이도 거의 못 보게 해요. 어머님 말씀대로만 키워야 한다고. 서연이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구해줄게. 전화를 끊고 정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훈아, 나 어쩌면 좋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니 서연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선생님,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강상그룹이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증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정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강상가의 권력은 막강했고 실수했다간 오히려 서연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최진혁 사장이 내일 비밀리에 해외로 떠난다고 해요. 아마도 자금을 빼돌리려는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정훈이에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쪽도 많이 급했는지 최근 허술한 부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저희 쪽에도 핵심 증거 자료를 거의 확보했습니다. 이대로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정훈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선생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엄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버님이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시고 어머님은 계속 전화 통화하시고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서연아, 조심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상그룹 본사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훈이가 직접 지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서연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서울행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서연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비실에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태준 씨 가족 보셨나요? 아, 아침 일찍 박 여사님이 손주 데리고 나가셨어요.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이 예린이를 데리고 나갔다니. 서연이는 어디 있는 걸까?
다급한 마음에 정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아, 서연이가 연락이 안 돼. 시어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대. 선생님, 지금 최진혁 사장 자택으로 가보세요. 저희가 압수수색 중인데 혹시 서연 씨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진혁 사장 자택은 강남의 초호화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검찰 차량이 몇 대 서 있었어요. 정훈이가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도착했네요. 서연 씨는요, 여기 없니? 아니요. 여기 없어요. 최진혁 사장은 체포했지만 김미숙 여사와 강태준 씨, 그리고 아이는 보이지 않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최진혁 사장이 수갑을 찬 채 검사들과 언쟁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합니까? 최진혁 씨, 불법 대출과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최진혁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보았어요. 당신이 당신과 이천한 것들이 나를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제 딸을 하녀처럼 취급한 대가입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으셔야죠. 그날 밤 서연이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강산그룹 비리 수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우리 좀 만나야겠어요. 김미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하돈의 전화를 받고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 달리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부인 짓이죠? 강상그룹을 무너뜨리려고 그 잘난 검사, 당신하고 연줄이 있던데 내 딸을 하녀처럼 취급한 대가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사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죠. 우리 최 대표는 이미 구속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돈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린이었어요.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녀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사부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서연이와 예린이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린이를 인질로 삼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구속된 혐의를 취소하도록 해요. 유능한 검사 제자를 두셨더군요. 그 검사에게 얘기해서 수사를 중단시키세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린이가 걱정됐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김미숙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이 주소로 오세요. 혼자서요? 경찰이나 그 검사 제자에게 알리면 다시는 예린이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카페를 나와 즉시 정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 주소는 최진혁 사장의 별장이에요. 위험합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훈아, 예린이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내가 가야 해. 대신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통화 버튼만 눌러주세요. 약속 시간이 되어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호화로운 별장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돈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나 서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린이는 어디 있나요? 김미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요. 우선 앉으시죠.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사위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강서방. 예린이와 서연이는 어디 있는 거야? 자네는 왜? 사위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이 차를 내왔어요. 마셔요. 우리 얘기가 길어질 테니 차를 마시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쉬세요. 깨어나면 다시 얘기할 테니
정신을 잃기 직전. 사위의 죄책감 어린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방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긴 듯 했습니다. 휴대폰은 사라졌어요.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사돈이 들어왔어요. 깨어나셨군요? 좋아요. 이제 얘기해봐요. 저를 왜 가두는 거죠? 예린이와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 다 안전해요. 하지만 사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녀의 위협적인 말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장님의 혐의를 취소하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증언한 것들, 증거 자료 모두 지어낸 것이었다 말해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상황이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당분간 여기 계셔야겠네요. 생각이 바뀔 때까지요. 그녀가 나가고 다시 문이 잠겼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 알람 소리가 띠릴리링 들렸습니다. 사돈의 휴대폰이었어요. 그녀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검찰이 별장으로 온다고 어떻게 알았지? 전화를 끄는 김미숙의 표정이 당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급히 사위를 불렀어요. 태준아 검찰이 온대 빨리 차 준비해. 그 순간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죠. 서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 사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배신했구나. 네가 검찰에 연락한 거지. 서연이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이 엄마를 납치했다는 걸 알고 검사님에게 연락했어요. 사위가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빠, 우리가 언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당신은 회사에서만 남편이었고 집에서는 그저 어머님의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요.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자는 거니 우리 가문이 몰락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문의 가치는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예린이가 이런 집안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정훈이를 비롯한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사람을 감금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정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근데 어떻게 알았니? 서연 씨가 연락했어요. 어머님이 위험하다고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강인한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예린이는? 엄마, 걱정 마세요. 예린이는 안전해요. 제가 친구 집에 맡겨뒀어요. 어머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돈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별장에서 나와 경찰차에 오르는데 사위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죽어갔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위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서연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 집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서연아, 넌 바보가 아니야. 내 딸을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딘 강한 엄마야.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연이와 예린이와 함께 묵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린아,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서연이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강상그룹은, 그리고 우리는? 걱정 마. 서연아, 내 꿈이었던 공방도 열 수 있을 거고.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강상그룹 비리와 함께 김미숙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수진 씨의 특종 기사였어요. 재벌가의 비리와 며느리 학대 실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강상그룹은 무너지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준 씨가 사라졌어요. 어젯밤 조사 후 풀려났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훈아, 혹시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연이와 예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위의 문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예린이를 깨웠어요. 서연아, 강서방이 위험할 수도 있어. 빨리 가보자. 엄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 생각하다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서연이에게 프로포즈했던 한강공원. 서연이가 종종 그곳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했었지요. 한강공원으로 가보자. 강서방이 너와 의미 있는 곳을 찾았을 거야.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예린이는 서연이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위였어요. 그의 옆으로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서연아, 어머님? 강서방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모두 걱정했잖아.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가 너를 괴롭히는데도 아버지의 비리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서연이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오랜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태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때 예린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빠! 예린아. 사위가 예린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예린이는 서연이에게 더 꼭 안겼어요. 그 모습에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했구나.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알아. 그래도 예린이는 가끔 볼 수 있을까? 예린이를 바라보는 서연이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린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 그 말에 사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도 모르는 너와 예린이를 위해 써줘.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혜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볼게. 내일 검찰에 자수할 거야. 아버지의 비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말할 거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사죄하는 길이야. 너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해.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에 놀랐습니다. 사위가 드디어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강서방,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서연이와 예린이를 바라보고는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한강의 새벽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서연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한 달 후, 강상그룹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진혁 사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미숙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어요. 타위는 자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덕분이었어요. 서연이와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이도 함께였어요. 퇴직금과 강상그룹 비리, 제보에 대한 보상금으로 작은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의 오랜 꿈이었던 도자기 공방이었어요. 공방 인테리어를 하는 날, 서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서연아, 네가 행복하니 엄마도 행복해. 벽에 선반을 달던 서연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공방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예린 공방은 어떠니? 예린이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예린 공방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공방 개업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정훈이와 수진 씨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진 공방이네요. 서연 씨의 작품들도 훌륭해요. 고마워. 정훈아, 수진 씨, 너희 덕분에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때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돈. 아니, 김미숙이었어요.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서연아, 사부인, 축하하러 왔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미숙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서연이가 선물을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선물을 다시 주어 다시 서연이에게 건넸어요. 이건 예린이를 위한 거야. 제발.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금팔찌였어요.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제야 너무 늦게서야 잘못한 걸 알았는데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하다고. 서연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달려와 김미숙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예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그래, 예린아, 할머니야. 예린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도자기 만들어요. 그 질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미숙은 잠시 당황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잘 모르는데 예린이가 가르쳐주면 배울 수 있을까? 서연이가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거의 일은 쉽게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린이를 위해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니까요.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공방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어머님을. 서연아,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면 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예린이를 재우고 서연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예린 공방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도자기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공방 수업도 인기가 많았어요. 예린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김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린이를 만나러 오곤 했어요. 서연아, 오늘 수업은 어땠니? 어머님,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기본부터 다시 가르쳤어요. 김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생각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졌어.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부터 기초반에 참여하세요. 그날 저녁, 서연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인생이 참 이상해요. 제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겠다고 하다니. 서연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 시어머니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주말, 예린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훈이와 수진 씨도 왔고 사위도 초대했어요. 그는 이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예린이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예린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예린아, 무슨 소원 빌었어? 예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할머니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서연이와 예린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문득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서연아,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엄마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예린이가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소희가 그녀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자, 이제 자러 가자. 예린이를 재우고 나와 마당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딸과 손녀가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은 깨진 도자기와 같아요. 금이 가고 깨져도 그 상처를 금으로 메우면 더 아름다워지는 법이죠. 우리의 상처도 이제 빛나는 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앞으로도 우리를 밝게 비춰줄 거예요. 언제나 우리 딸과 손녀와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